천출의 운명을 넘어 조선의 별이 되다. 조선 초 한반도에는 새로운 왕조의 기틀이 다져지고 있었다. 혼란스러웠던 고려 말의 역사를 뒤로하고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새 시대를 열었지만 아직 견고하지 못한 왕권과 대륙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조선은 자신만의 빛을 찾아야 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 인물의 등장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았다. 그의 이름은 장영실. 그는 양반 가문의 적자도 명망 높은 유학자도 아니었다. 동래현 현재 부산 동래의 관노 즉 국가에 소속된 노비였다.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아버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야말로 천출의 운명을 타고난 존재였다. 그러나 장영실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 손재주가 비범하고 무엇이든 만들고 고치는 데 능했으며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그의 재능은 비록 미천한 신분이었을지라도 지역 관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저 잡무를 처리하던 노비가 아니었다. 공교롭게도 그의 재능을 알아본 이가 있었으니 바로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이었다. 태종은 어느 날 장영실의 뛰어난 기술과 지식을 전해 듣고 그의 비범함을 직감했다. 천민 출신이라는 신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장영실을 궁으로 불러들여 면접을 보기에 이른다. 이 자리에서 태종은 장영실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확신했고 그를 상의원 별자라는 관직에 임명하여 궁중 기술자로 발탁했다. 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신분제 사회에서 천민이 왕의 눈에 들어 관직에 오르다니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장영실은 그렇게 태종의 배려와 자신의 재능으로 천출의 굴레를 벗고 조선의 역사에 첫 발을 내디딘다. 태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4대 왕위에 오른 세종대왕은 장영실의 진가를 더욱 깊이 알아보았다. 세종은 백성을 위한 애민 정신과 실용적인 학문을 중시하는 군주였다. 세종대왕은 말했다. 영실의 공교함은 남보다 뛰어나다. 모든 일은 나에게 의논하고 힘쓰게 하여 여러 가지 기구를 제작하게 하라. 세종대왕은 장영실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냈다. 세종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장영실은 단숨에 조선 최고의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중국의 선진 과학기술을 배우기 위해 명나라로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으며 이곳에서 얻은 지식과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조선만의 독자적인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매진했다. 이제 장영실은 단순한 기술자를 넘어 세종의 이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의 존재는 조선이 지향하는 자주적인 과학 강국이라는 비전의 상징과도 같았다. 과학 황금기를 이끈 천재의 불꽃 같은 활약. 세종시대는 실로 조선 과학기술의 황금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영실이 있었다. 세종의 애민정신과 실용주의 철학은 장영실의 천재적인 재능과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했다. 그는 단순히 서양이나 중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선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발명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냈다. 장영실의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는 바로 자동 시보 장치인 자격루였다. 물의 흐름으로 시간을 측정하고 그 시간에 맞춰 인형이 자동으로 나타나 종과 북을 쳐서 시간을 알리는 자격루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다. 시각을 알리는 종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질 때마다 백성들은 더욱 정확한 시간 개념을 갖게 되었고 이는 곧 왕조의 질서와 백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또한 해의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하는 앙부일구와 현주일구 등 다양한 해시계를 만들었다. 특히 앙부일구는 백성들이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일반 백성들이 드나드는 저작거리에 설치될 정도로 세종의 애민정신이 담긴 발명품이었다.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업국가였던 조선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바로 강수량이었다. 장영실은 세계 최초의 강수량 측정 기구인 측우기를 발명하여 각 지역의 강수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농업 생산성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오늘날 기상 관측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다. 더불어 그는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연구하기 위한 혼천일을 만들었다. 이 거대한 천문 관측 기구는 당시 조선의 천문학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농사에 필요한 절기를 파악하고 국가의 기륭을 점치는 데 활용되었다. 장영실의 업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농사에 필요한 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표를 만들어 수위 측정을 가능하게 했고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다양한 농기구 개량에도 힘썼다. 또한 전쟁 시에는 화약 무기인 총통과 비격진 천례 등의 군사 장비를 개발하여 국방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발명품들은 조선의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윤택하게 만들었다. 장영실은 이처럼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인정받아 관노 출신이라는 신분을 넘어 상호군이라는 정산품 벼슬에까지 오르게 된다. 이는 당시 천민에게는 꿈조차 꿀 수 없는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그의 승진은 오직 실력과 능력으로만 평가받은 결과였으며 세종의 인재 등용 원칙과 애민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았다. 장영실은 세종의 가장 총애받는 신하였고 조선 과학기술에 살아있는 상징이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조선의 위대한 시대적 업적을 증명하는 듯했다. 황제 임금의 감화 그리고 갑작스러운 추락. 찬란했던 장영실의 과학자로서의 삶은 그러나 한순간의 사건으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1442년 3월 2일 조선의 수도 한양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이날 세종대왕은 왕실의 어가 즉 임금이 타는 가마를 타고 강모 군사훈련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 어가는 장영실이 직접 감독하여 제작한 것이었다. 최첨단 과학기구를 만들어내던 장영실의 기술력이 집약된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품이었다. 그러나 사건은 예정에 없던 방식으로 일어났다. 어가가 이동하던 중 갑자기 가마의 바퀴가 부서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세종대왕은 다른 가마로 갈아타 큰 사고를 면했지만 임금이 타는 어가가 파손된 것은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였다. 이는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왕의 권위와 존엄을 훼손하는 불경제로 간주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책임은 당연히 어가 제작을 총괄했던 장영실에게 돌아갔다. 조정에서는 즉시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세종실록에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임금이 타는 수레가 부서졌으니 영실을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실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나 내가 살려주노라. 다만 직무태만이 매우 크다고 아뢰어라고 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장영실은 의금부에 구금되어 국문을 받았다. 당시 임금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은 왕실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졌다. 특히 왕이 직접 타는 어가가 부서진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대죄였다. 세종은 장영실의 공로와 재능을 알았기에 그에게 사형을 명하지 않고 직무태만의 죄를 적용하여 곤장을 때리고 관직을 삭탈하는 중벌을 내렸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가혹한 처벌이었다. 정산품 상호군이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던 그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육체적인 고통까지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장영실은 역사 기록에서 홀연히 사라진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세종실록이나 다른 조선의 공식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화려했던 천재. 과학자의 흔적은 1442년 이후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것이다.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인물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 하나로 이렇게 완벽하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 이는 후대인들에게 풀리지 않는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았다. 사라진 기록, 끝나지 않는 의문. 장영실의 마지막 기록은 세종실록 1442년 9월 14일 어가 파손에 대한 문책 기사가 전부다. 그 이후 그의 삶은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침묵한다. 우리는 그의 죽음이 언제였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심지어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장영실의 사라진 기록은 조선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수많은 후대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의 갑작스러운 퇴장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몇 가지 유력한 가설들이 존재한다. 가설 1. 단순한 처벌과 은거. 가장 표면적인 해석은 그가 단순히 어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곤장형과 삭탈 관직을 당한 후 조용히 은거하며 여생을 보냈다는 것이다. 당시 왕실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 할지라도 왕의 물품을 훼손한 죄는 가벼이 여겨지지 않았다. 세종이 그의 재능을 아껴 사형만은 면해 주었으나 그 이후 다시 등용될 기회는 없었을 수 있다. 천민 출신이었기에 한번 낙인 찍히면 재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장영실의 천재성과 세종의 성품을 고려할 때 단지 그 정도의 이유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가설이 정치적 희생양 혹은 숙청. 이 가설은 장영실의 사라짐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암투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다.
장영실은 천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받으며 파격적인 고위 관직에 올랐다. 그의 빠른 승진과 세종의 총애는 당시 기득권층인 양반 사대부들에게 시기와 불만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분제를 중시하던 보수 세력에게 장영실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어가 파손 사건은 그를 제거하거나 견제하려던 세력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었을 수 있다. 세종 또한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후 그의 존재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되어 더 이상 등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가설 3. 세종의 특별한 배려와 비밀 임무.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낭만적인 가설은 세종이 장영실을 아끼는 마음에 공개적으로는 처벌했으나 사실은 그를 보호하고 비밀리에 중요한 임무를 맡겼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공식적인 기록에서 사라지게 하여 그를 노리는 이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한 후 어딘가에서 은밀하게 과학 연구나 발명 활동을 계속하도록 지원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혹은 건강상의 이유나 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스스로 은퇴를 선택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가설은 추측에 불과하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세종과 장영실의 깊은 신뢰 관계를 생각하면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다. 가설 4. 형벌 후유증과 자연사. 곤장형은 단순히 매를 맞는 것을 넘어 심각한 부상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형벌이었다. 곤장 100대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수준이었고 장영실이 정확히 몇 대의 곤장을 맞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삭탈관직과 함께 내려진 처벌이었음을 감안하면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 인해 장영실이 받은 육체적 고통이 심하여 얼마 살지 못하고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천민 출신이었기에 사망하더라도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끝나지 않는 의문. 장영실의 사라진 기록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한 인물의 삶이 이토록 극적으로 반전되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 그의 천재성이 꽃피운 세종시대의 번영 속에서도 여전히 신분, 사회의 한계와 정치적 암투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장영실의 이야기는 단지 한 천재 과학자의 삶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선다. 그것은 실력과 능력이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세종시대의 이상과 동시에 그 이상조차 넘어서지 못했던 시대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역설적인 기록이다. 그의 마지막을 둘러싼 침묵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과거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사유하게 만든다. 조선의 위대한 발명가 장영실, 그의 불꽃 같은 삶은 역사에 뚜렷이 새겨졌지만 그의 마지막 흔적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 끝없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도 그의 사라진 기록 속에서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 헤매고 있다.